네, 오늘은 저희가 실제 TDF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시장을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메인 동력, 둘째는 추가 성과 소재,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메인 동력에서는 요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큰 동력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요. 피봇이라는 단어, 작년 말에 많이 듣다가 요즘 조금 흔해진 단어인데 높아져가던 금리 정책이 전환되었을 때 주가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 중입니다. 아울러 양호한 기업 실적 발표와 하지만 또 앞으로는 둔화될 실적 전망, 또 작년 시장의 주요 동력원이었던 AI가 계속해서 주가를 리드할 수 있을지, 이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시장 전체를 이끄는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미국보다는 뒤처졌던 유럽이 또 그 때문에 금리 인하 면에서는 좀 더 우호적입니다. 중국 주가도 1월 중순 이후 벌써 3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경제도 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전에 크게 실망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금 자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정부도 ETF를 만들어서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인도와 일본이,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걱정이 되고, 인도도 의외로 통화 약세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평가된 중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이제 쭉 추세적으로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 텐데요. 아직 소비 확대와 의미 있는 경기 부양책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중요합니다.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뉴스가 헤드라인에 올랐다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휴전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약해져 보이는 서방의 지원에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가 선거의 해라죠. 그 중에서 여러 선거들이 끝났지만 가장 관심 있는 중요한 미 대선을 앞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둘 중에 누가 이길 것에 따라서 친환경이냐, 에너지냐, 국방이냐, 업종에 대한 베팅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은 누가 되든 상대방이 깔끔한 승복을 하는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관심이 높습니다. 모호한 결과 또는 지리한 법적 공방, 미국 사회의 분열이 저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주식과 채권 비중을 기본적으로 높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지만 과열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으며 주가와 채권이 과거에는 상당히 동조화돼서 움직였으나 이제는 이 둘이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주식과 채권은 모두 높여서 투자 비중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핵심 요인 중에서 저희 금리 정책의 피벗 그리고 실적, AI를 주로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저 요즘 특히 경기와 금리 정책 말씀 주신 핵심 요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그리고 현재 경기와 금리 정책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상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지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주황색 지수가 ISM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보시다시피 빠르게 냉각돼서 기준점인 50 이하에서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 영향이 보다 높아진 한 두세 배 정도 더 크다고 하죠. 서비스업의 호황, 이게 내려오곤 있지만 50 이상이라는 것들은 호황이라는 의미거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은 신고가와 뜨거운 경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업도 중립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진했던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파란 선이 대표적인 물가 지수인 헤드라인 물가,
주황색이 에너지, 음식료 등 변동성이 높은 숫자를 제외한 코어 물가입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2023년 이후 상승 속도가 정체라고 보입니다. 단 장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코어 물가를 보자면요, 최근 좀 주춤하든 내려오는 것들이 좀 주춤해서 시장을 좀 우려시켰으나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당사의 TDF는 제가 실제 운용할 때 2022년에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등 물가 상승기에 적합한 투자 비중을 높여서 우호적인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성장주 비중을 높여 이제 성장주의 레버리지 저희가 많이 누렸습니다. 아울러 2022년과 2023년 채권에서 저희가 좀 비교적 낮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인컴은 좀 유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4월에 발표된 3월 소비자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을 때 시장이 좀 당일에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이후로도 시장의 급락을 저희가 확인한 거를 아실 거고요. 지지난주 발표된 CPI가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이후에 또 시장은 또 굉장히 또 화랑을 얘기하고 있죠. 저희는 이게 크게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이 변하기보다는 심리가 그만큼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소폭 상승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4월에 소폭 완화에서도 주목할 점은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전보다 물가 움직임이 정체되고 있으나 시장은 계속해서 여기에 좀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한에는 물가의 속도는 좀 정체되었고 그 수준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4월 CPI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거나 낮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그 다음에 또 정책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이번 물가의 급등이 진정으로 끝났다고, 장기적으로는 진정으로 끝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시장에서는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소매 판매도 좀 보합세를 보였고 고용도 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여서 뜨거운 경기는 좀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연착륙 신호라고 보면서 좀 환호하고 있죠. 저희가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주가의 낙관론은 저희도 충분하게 누리고자 주식 비중을 좀 높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표나 물가 지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되게 심리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벗, 즉 높아다고 하던 금리 정책이 전환되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를 내린다는데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경기가 둔화되면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막 크레딧 크런치가 있어서 막 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던 것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많이 좀 반복이 됐죠.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좀 유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이 조금 경기가 이전보다는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피벗이 나온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정책을 선회한 피봇 기관,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경기가 둔화되어 금리를 인하한 것이기에 피봇 후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가까이서 보면요. 이들의 시차이는 통상 한 6개월가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피벗을 하지 않고 주가를 횡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좀 버틸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만약 피벗을 수행했더라도 그 직후 6개월은 이전보다 좀 짧아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3에서 6개월간의
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줄어든 효과를 보는 동안에는 주가에 그렇게 불리한 구간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 비중이 듀레이션을 늘려서 이제 이런 시기가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되는 시기가 오거나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좀 빨리 오더라도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피벗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논의되고 있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금리 정책의 피벗처럼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주가의 상승에는 기업의 실적들도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업 실적에 다들 관심을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내일 모레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들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업들의 실적, 엔비디아도 그렇고 앞으로의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80%가 넘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현재까지 1분기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8알이 추정치보다 높은 그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 평균치에 다다랐고 10년 평균치보다 좀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평균 11.7%로 전년도 4분기보다는 한 0.5%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또 전체 11개 업종 중에서 한 3개 업종, 에너지, 헬스케어, 소재 등을 제외하고는 이익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꼭 예전에는 AI, IT만 좋았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을 이제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놓는 것들에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을 모아보니 1분기가 아니고 향후입니다. 했더니 붉은색으로 나온 것들이 좀 비관적이고 녹색이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본 것들인데요. 이전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회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 기업들이 지금 좀 되게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면 다시 공격적으로 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어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시장에는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주가 상승의 정당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좀 주가에 대한 중립적인 여러 가지 좀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일정 수준에서 약간 오버웨이트 해주는 정도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앞에 자료를 보시면 향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저희 최근 AI 기업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AI 기업들에 대한 기대는 큰 것 같은데 저희 KB 자산운용의 TDF도 일찍부터 오랫동안 AI를 저희 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잖아요. 네. 현재 AI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AI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AI 관련 기업들에만 몰렸던 상황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폭넓은 업종들이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말에서 좀 그 AI나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서 과거보다는 AI에 대한 오버웨이트를 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저희가 이들 좋았기 때문에 중립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AI에 대한 관련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캐즘이라고 하죠. 초기에 살 사람들은 다 사고 지금은 좀 그 시장의 확대가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I 관련 종목도 시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되게 높게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이후에 또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니까 막 경쟁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운용팀의 의견은 AI의 관심도는 아직까지 식어가고 있지 않다. 밑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 막대 그래프가 뉴스 플로우인데요.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보다 더 확대되기는 뭐 지면이 뭐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관심도가 줄어들면 주가가 좀 줄어들까? 뭐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는 기후변화 뉴스의 노출 횟수와 친환경 에너지 ETF의 주가입니다. 에너지가 연말 되면은 또 관심도가 높아져서 뉴스가 많이 횟수가 올라가요. 추운 겨울이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친환경 에너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좀 빼고 어느 정도 좀 흐린 눈으로 보시면 뉴스 횟수, 노출 횟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 AI의 노출 뉴스가 그 좀 식었다라는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로도 또 많은 소재들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I 아직 식지 않았다. 전망 잘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저희 KBTTF에도 또 AI에 되게 세심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KB 온국민 다이나믹 TDF에 세심하게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또 AI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밸류 체인에 따라서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 모건 스탠리에서 정의를 좀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직접적으로 AI를 개발하는 회사, 또 이를 활용한 회사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이제 기본적인데요. AI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가 또 상당수 비상장 기업입니다. 뭐 오픈 AI랄지 클로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랄지. 그래서 이들의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플랫폼 회사 그리고 이들의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하드웨어 회사, 반도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 회사들의 투자를 주력해 왔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점에 따라서 이들의 활용한 소프트웨어 업체와 로봇 회사의 비중을 전술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그 이네이블러 제가 본문에 적었지만은 이렇게 개발 회사들이 쭉 온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를 활용한 기업들까지 저 수익이 쫙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그냥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이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AI 개발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그 이후에 있는 딴들을 내재화하면서 이들의 무게중심이 앞뒤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그런 전술적인 배분을 저희가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온고민 TDF에서는 이 프레임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 그래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네이블러나 어댑터에 대한 개별 종목의 사례인데요. 다이나믹 TDF에서는 이 개별 종목까지 활용해서 만약에 그 ETF 투자한다면은 뭐 고밸류에이션에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중이 높은 애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암을 좀 일찍 투자하는데도 활용을 했었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이 저희가 조금 더 확신도가 있는 개별 기업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AI 산업의 미래는 뭐 상당히 어렵죠. 지금처럼 플랫폼 기업이 AI의 정점에서 도전자들을 흡수하며 방어벽을 계속 칠 수 있을지, 아니면 엄청나게 빨라진 컴퓨팅 파워가 질적인 도약을 할지는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반도체 중심으로 갔다가 로봇으로 갔다가 소프트웨어로 갔다가 그 무게 중심을 시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특정 산업군에서도 AI를 해서 효율화를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슬램버거라고 탐사 기업들이 있는데 AI를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을 적게 해서 탐사를 한다면 이를 가지지 못한 회사보다 효율적으로
그런 그 자원 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뭐 그런 회사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I의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앞서 말씀 주신 피벗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AI까지 저희가 주목할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 시장 방향성을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앞서 석희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TDF가 이런 지역과 그리고 자산 배분까지 다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TDF 장점이 뭘까요? 네, 뭐 TDF의 장점은 뭐 알지만 글로벌리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레임워크 그 투자의 기초를 잡아준다는 것들이 있겠고요. 당사 TDF의 먼저 특징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 회사가 이 상품을 펀드를 출시하고 또 온 국민을 다시 또 리노베이션 할 때 저희가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은 이제 TDF는 아시겠지만 위험자산 비중이 처음에 높았다가 꾸준하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은퇴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뭐 최근에는 AI지만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뭐 이제 모든 물가를 다 이제 흡수하면서 뭐 시장이 되게 중심이 됐었죠. 전쟁, 물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나왔을 때 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이익을 좀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질문들이 나왔고 이들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가 좀 역동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TDF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TDF를 2017년 출시됐을 때부터 꾸준히 운용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KB TDF의 자랑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조금만 더 이제 프레임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유연하고 3번에 유연하고 4번에는 그런 투자 위험 성향별로 상품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말씀드릴 거는 그럼 과거의 성과가 좀 좋았던 구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좀 잘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 배분 면에서 이제 저희가 시장 경기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좀 변경을 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이나믹 TDF는 저기 이제 3개월 평균이라서 실제 움직인 부분은 한 80%에서 100%까지 자산 배분을 했고 그때 움직인 주가를 보면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급등하기 이전에 주식 비중을 좀 점점 늘려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온국민 TDF도 뭐 그거에 비해서는 비중의 변화는 한 95%, 실제로 한 90에서 100이고 3개월 평균이기 때문에 한 90에서 100으로 보이는데 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산 배분을 수행을 해왔다.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요. 그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각 자산 안에서 어떠한 세부 전략을 취할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펀드를 만들면서 미국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성장주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들 비중을 좀 높였고 그러면서 그 유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였다가 2022년 말쯤에 에너지 부분을 또 철수하는 또 되게 타임이 좋은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또 그때 조금 만약 고전을 하고 있었던 반도체 비중을 좀 들어가고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서 성장주 비중을 확대하면서 제가 주식에서 성과들을 상당히 좀 잘 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작년 하반기부터 또 대형 성장주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그 이후에 퀄리티 주식을 하면서 저희 펀드가 기본적으로 다른 타사보다는 성장주 비중도 많고 반도체 비중도 높지만 이전보다는 줄여와서 이전의 수익을 어느 정도 차익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대형 성장주보다는 개별 성장주 위주로 확대를 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온국민 TDF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그 위성 전략의 범위가 다이나믹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리고 그 들어가는 종목의 개수도 적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확신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중도는 낮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펀드 또한 그래서 앞에보다는 좀 적지만 에너지 투자, 반도체 투자, 성장 투자 등의 그래서 좀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주도하게 하는 성장주의 그런 움직임은 잃지 않고 가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식뿐만 아니라요.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작년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권의 비중을 줄인다, 실질적으로 줄인다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듀레이션을 좀 낮게 가져갔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듀레이션 낮게 가져갔고, 하지만은 따박따박 수익을 얻는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 높게 가져가면서 나오는 성과의 흐름이 오른쪽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 채권 펀드들의 수익보다 저희 펀드의 수익은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그 안정성을 답보하면서 또 주식의 성과가 상당히 더 좋았기 때문에 합쳐져서 저희가 좀 우수한 성과를 낸 그런 것들을 가져왔고요. 이를 위해서 사실 그 금리가 다 오르고 올랐다, 내리고 다 내렸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는 쉬우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내부에서 또 정량적인 모델을 가지고 토의하면서 나왔던 결과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저희도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